그날은 봄이 막 고개를 들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 사돈댁에 초대받아 가는 날이었죠. 딸아이 결혼 이후에도 왕래는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은 밖에서 잠깐 얼굴을 보거나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정식으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자며 불러주는 일은 처음이었기에 괜히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더군요. 사실 사돈네는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롭고 반듯하게 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딸 결혼할 때도 저는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같은 부모 입장이라지만 재산이며 배경이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고 혹여나 우리 딸이 그 집 식구들 틈에서 외롭거나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사돈들은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내색 한 번 없이 모든 걸 살뜰히 챙겨주었고 비싼 예물이나 혼수 이야기 같은 것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부족한 걸 채워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도 참 사람이 됐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있는 집이면서도 절대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품어주는 그 배려가 느껴졌기에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서도 외롭지는 않겠다. 하고요. 그런 사돈이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식사나 같이 해요. 하며 따뜻하게 초대해 주었으니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듯 옷장 속 한 벌뿐인 딸내미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어보고 22년 된 에쿠스 새 차도 깨끗이 해놓고 출발 당일에는 머리에 참기름까지 바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나름 차려입은 남편과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댁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파트라 해도 우리 사는 곳과는 다르게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렸고 집안 가득 들어찬 고급 가구며 장식품들은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복도 거실에는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청자 두꺼비가 있었는데 유리 장식장 안에 오롯이 혼자 앉아있던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남편은 참 별걸 다 장식해놨네 하며 킥킥 웃더군요. 거실에는 햇살이 한가득 들었고 사돈은 이미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갈비탕 냄새에 침이 고였고 싱싱한 회며 따끈한 전들이 접시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사돈은 우리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 가져요 하고 환하게 웃었고 딸아이도 사위도 어린 손주들도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아이들 크는 얘기도 하고 동네 소식이며 건강 자랑까지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잔이 오가고 웃음이 이어지니 몇 시간쯤 지나니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흥이 오른 나머지 잔을 들다가 그만 사돈댁 소파 쪽으로 음료를 살짝 쏟을 뻔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 손으로 쏠렸고 저 역시 속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손주 녀석이 냅다 뛰어가 냅킨을 가져다 주는 덕분에 얼룩이 번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이게 다 나이 탓이지.
손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하고 변명했는데 딸아이는 피식 웃으며 아빠, 손이 아니라 입도 가끔 말을 안 듣는다니까 조심해 하고 장난스럽게 타박했고 사위도 웃음을 터뜨리며 장인어른 없었으면 오늘 모임 심심할 뻔했습니다. 역시 집안 분위기 살리는 건 장인어른이 최고입니다. 고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고 남편도 귀까지 빨개진 채 봐라. 이래서 내가 귀한 몸이야. 귀한 몸. 하며 괜히 허세를 부려 또 한 번 웃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걱정이나 서운함 같은 건 모두 접어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댈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젊은 날 동네 잔치처럼 기쁨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평온할 때 예고 없이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창 커피를 나누어 마실 무렵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은 잠깐 담배 태우러 나간 상태였고 남은 안사돈은 주방에 과일을 꺼내러 가고 딸아이는 아이들 간식을 챙긴다고 방으로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부부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만 남아 있었지요. 남편은 한쪽 소파에 기대 앉아 몸을 뒤로 기댔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얼굴로 두런두런 손주들에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까르르 웃으며 달려들자 남편도 흥이 올라 손을 휘휘 저으며 장난을 치다가 그만 무심결에 소파 옆 복도 쪽 장식장에 팔꿈치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짧고 마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뿐하고도 깨질 듯 아슬아슬한 그 특유의 불길한 소리. 고개를 돌리자 남편의 팔꿈치에 밀린 청자 두꺼비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다 툭 하고 자리를 지키려 애쓰듯 움츠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듯 했지만 미세하긴 했지만 한쪽 옆구리에 선명한 흠집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햇살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그 흠집은 번들거리며 빛을 받아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낸 상처처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아직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듯했고 남편은 코끝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옆구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고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입술만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저거 봐. 두꺼비.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눈을 굴리더니 제 시선을 따라 장식장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고 얼굴에 번지던 취기도 순식간에 걷어진 듯 했습니다. 내가 건드린 거야? 남편은 그렇게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때서야 남편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몸을 움직이다 장식장을 흔들었고 그 충격에 청자 두꺼비가 흔들리면서 저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것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어쩌지. 이걸 지금 사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스쳐갔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사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오늘처럼 즐거운 날이 별로 없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차마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사돈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잽싸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아버님, 이제 담배 좀 끊으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하고 웃으며 타박했고 안사돈도 바깥사돈을 힐끗 보더니 여보, 당신도 이참에 담배 끊어야 해요. 사돈처럼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점잖으셔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깥사돈에게 쏠린 순간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는 척하며 어색해하는데 그때 남편은 소매를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흠집난 청자 두꺼비를 아주 천천히 손으로 밀어 가방 속으로 숨기는 겁니다. 다행히 사돈들도 사위도 손주들도 모두 바깥사돈을 향해 웃으며 이야기하느라 우리 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미소를 띄우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렀고 바깥 창문으로는 어둠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 재롱을 보고 사돈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함이나 불편함 같은 건 애써 꿀꺽 삼킨 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마음속 깊은 곳 불안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말이지요. 어느새 저녁이 깊어지고 남편은 안사돈과 사위에게 저는 사돈댁 식구 모두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네며 형식적인 인사 속에 온갖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사돈댁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셔 직접 운전도 못하고 결국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대리비까지 사돈이 슬쩍 건네주는 바람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 비실비실 앉아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깟 두꺼비 하나 건드린 일로 남의 돈까지 받게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깨고 결국 대리기사가 듣든지 말든지 참지 못하고 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렇게 손이 근질거릴 거면 술을 아예 처음부터 먹질 말던가. 아주 내가 당신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가 갈려 이가. 제가 숨도 안 쉬고 쏘아붙이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대리기사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자기 허벅지를 꽉 움켜쥔 채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나? 그깟 두꺼비 하나 건드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을 것 같으면 아까 그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깨부수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조심성 없게도 이 고급스러운 청자 두꺼비를 퍽 하고 쳐서 깨뜨려 버렸네요. 호호. 이렇게 사돈들 앞에서 떠들지 그랬어? 그럴 배짱은 없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만 잡고 이 난리를 부려. 대리기사님도 옆에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쯧쯧. 그 말에 저는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던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 가방을 품은 팔에 힘을 잔뜩 주며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창피한 건 알아? 그래서 도둑고양이 멘치로 몰래 훔쳤어? 내일 모레 70 넘는 양반이 남의 집 장식품. 그것도 사돈 집 물건을 가방에 슬쩍 숨기는 게 그게 할 짓이야?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내가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냐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이 가슴을 마구 헤집고 올라와 터질 것 같았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얼굴로 조수석 창밖만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대리기사가 듣던 말던 남편을 향해 떠들었습니다. 그냥 부딪혀서 흠집 났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든가. 그깟 체면이 뭐라고 남의 물건을 훔쳐? 아주 세상 체면은 지 혼자 다 챙기고 가족 양심은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말끝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저는 가방을 끌어안은 팔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술을 꼭 다문 채 볼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눈치껏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였지만 그 어색한 음악 소리마저도 차 안가득 퍼진 숨막히는 공기를 조금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그걸 가방에 숨겨왔다고 끝나는 줄 알아? 사돈들이 그거 없어진 거 아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 두꺼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창밖을 보던 고개를 천천히 돌렸지만 뻔뻔한 얼굴 대신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술이 맡겨서 복구해 놓고 조용히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혀를 차며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이 깨진 청자를 어떻게 붙이냐고 이 양반아. 깨진 게 티가 안 날 것 같아? 게다가 이걸 어떻게 사돈댁에 다시 가져다 놓을 건데?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이날 이때껏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 내 팔자야.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꾹꾹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대리기사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청자 두꺼비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혹시 누가 본 건 아닐까 하는 수십 번도 넘게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 신호대기 중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조차 마치 모두가 우리를 향해 그거 가져간 거 들켰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가방을 여는 손끝이 떨렸고 안에서 꺼낸 그 청자 두꺼비는 거실 불빛 아래서 기이하게 반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두꺼비를 들어올려 살펴보니 흠집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문질러도 감촉이 느껴질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하게 금이 번져가는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리하냐. 남편은 술 기운이 빠지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나 역시 사돈댁에서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맥주를 한 잔 억지로 받아 마셨던 터라 그동안 술 기운에 부풀어 있었던 감정이 서서히 식어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목소리에 쏘아붙이던 힘이 빠지고 가슴 한켠에서는 더 묵직하고 싸늘한 두려움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꺼비를 조심스레 천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그 작고 깨진 물체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림자를 집 안가득 들이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내가 알아볼게. 복원하는데 어디 괜찮은 데 있는지 찾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자꾸만 쿵쿵 울리는 불길한 두근거림을 도무지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안은 무거운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휘감겨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서로 몇 번이고 뒤척이며 겨우겨우 설핏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다 지쳐 겨우 잠이 들었나 싶던 찰나 아직 아침 햇살도 들기 전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혹시 어제 시댁에서 뭐 가져간 거 있어? 조심스럽게 묻는 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컵을 놓고 쳐다봤고 저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아주 잘 대접받고 왔는데. 왜? 뭐 없어졌어? 입안이 바싹 말라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딸은 제 대답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어. 그냥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 하고 조심스럽게 말한 뒤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이마를 짚은 손끝마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들킨 건 아니겠지? 하며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걱정돼? 아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딸 부부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고 사돈댁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게 견딜 수 없이 창피했으며 무엇보다 지금 와서 말을 꺼낸다고 해결될까 하는 애매하고 비겁한 변명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다독이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실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두꺼비를 요리조리 살피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눈치였고 저는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마음속에 웅크린 불안을 애써 눌러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두꺼비에 대한 걱정으로 보내던 중 참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징조 같았습니다. 집 앞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작은 사고나 불편한 일이 자꾸 겹치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추진되던 우리 동네 재개발이 갑자기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주민 설명회까지 마치고 동의서도 받아놓은 사업이었기에 모두가 이번엔 진짜다 하며 부푼 기대를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리 부부도 괜히 마음이 들떠 이참에 집값이나 좀 오르려나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행정 절차상 문제라는 이유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공고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공고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허탈해하며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구청에 항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건 무미건조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되는가 싶다가도 금방 틀어지고 마는 게 인생 아니겠어 하고 애써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넘게 빠짐없이 참여했던 갯돈 모임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 달이면 드디어 제 차례였기에 적어도 집안 살림의 숨통이 트일 거라 믿었건만 총무를 맡았던 동네 친구가 그 돈을 몽땅 들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믿음직하다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기에 모두들 멍하니 앉아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이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어쩐지 가슴 한구석에서 꺼림칙하게 피어오르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연이어 터지는 좋지 않은 일들 탓인지 평소보다 말수가 부쩍 줄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에도 버럭버럭 짜증을 내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져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집안 공기도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갔고 서로 말을 아끼다 보니 작은 숨소리마저 거슬릴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한 달쯤 흘렀을 무렵 우리는 그날의 청자 두꺼비 사건조차 정신없이 쏟아지는 걱정거리들에 묻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더 조심스럽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날 진짜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커다란 북이라도 울리는 것처럼 둥둥 소리가 났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딸아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딸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봤는지 모르겠지만 청자 두꺼비가 장식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셔. 근데 그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조 시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갑오야. 그게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어느 스님이 살아있는 두꺼비에게
직접 청자를 입혀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물건이래. 그 청자 두꺼비는 1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스님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 그러니까 고조 시할머니 때 집안에 들어온 거야. 그때 스님 한 분이 유독 고조 시할머니를 아끼셨대. 절에 자주 들렀던 인연으로 말이야. 딸아이의 말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 속 문장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1000년 전 살아있는 두꺼비에 청자를 입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게 스님들 손을 거쳐 500년을 버티며 이어지다가 결국 사돈 집안에까지 흘러들어온 귀중한 가보였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등줄기 전체가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정말로 큰일이 났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갔고 손등의 핏줄이 붉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쪽 귀엔 딸의 말이 아직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심장이 뿜어내는 둔탁한 박동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무언가 감지한 듯 내 시선을 피한 채 어깨를 오므리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허둥지둥 엉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입안이 텁텁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아주 깊게 들이마신 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두꺼비 어디 있냐고. 내가 묻잖아. 어딨냐고.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무지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어서 버렸어. 며칠 전에 그냥 쓰레기랑 같이 치웠어. 남편은 내 시선을 외면한 채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재개발 취소되고 당신이 개돈 문제로 전화 받던 날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고 내 몸도 괜히 아프고 나도 예민해지고 뭔가 자꾸 꼬이기 시작한 게 딱 그 두꺼비 들여온 날부터였다고. 그는 한 손으로 허벅지를 문지르며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혼자 되뇌었던 말을 꺼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에 밟히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음습하고 꺼림칙하고 그냥 다 그놈 때문인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숨만 내쉬고 있었고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싶었어. 처음엔 어디 보건 맡겨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신경이 안 쓰이더라. 그냥 그 일도 그 청자 두꺼비도 우리도 다 잊어버리자 싶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버렸어. 한순간 뒷목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쭉 내려와 척추를 타고 흐르더니 손끝과 발끝까지 퍼졌습니다. 공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숨이 콱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떼지도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두꺼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른 채 단지 재수 없다는 이유로 내다버렸다는 남편의 말은
가슴을 통째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고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칼날처럼 예리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천년을 살아왔다는 청자 두꺼비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걸어와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 고요하고 끈질긴 속삭임은 차가운 손처럼 내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잠이 들었나 싶었지만 곧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텅 빈 집안, 바닥 한가운데에 부서진 두꺼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딸아이와 손주들이 등을 돌린 채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았고 허공에 울려 퍼지는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핥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을 설치는지 옆자리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찾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중얼거리자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버렸다고는 하지만 어딘가에 어쩌면 아직 그 청자로 만든 두꺼비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버린 날짜와 시간, 그리고 쓰레기를 내놓은 장소를 더듬더듬 기억해냈고 우리는 그 흔적을 쫓아 인근 청소차 수거 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 둘이서 늦은 밤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꼴이 우스웠겠지만 그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남편이 구청에 물어 알아낸 생활 폐기물 임시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한 청소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라 출입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간신히 안쪽까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밤새 모인 온갖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악취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했지만 저는 코끝을 막은 채 비닐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쳐가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봉투를 헤집으며 깨진 유리 조각이며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걷어냈습니다. 손은 끈적끈적해졌고 신발은 온통 진흙과 오물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바다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찾아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희망 하나를 붙들고 수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날 상황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거의 가득 찬 상태라 두꺼비는 봉투 맨 위에 1000조각으로 감싸 올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두꺼비가 빠져나올까봐 종량제 봉투를 마침 집에 있던 빨간색 테이프로 몇 겹이나 둘둘 감아 묶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상적인 노란색과 반투명 비닐들 사이에서 빨간 테이프로 단단히 감긴 종량제 봉투 하나쯤은 눈에 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주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우리는 그 작디작은 단서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나는 거의 눈을 까뒤집다시피 하며 쓰레기 더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쪽 더미 뒤에 있는 거, 그거 좀 꺼내봐. 빨간색 살짝 보여. 남편과 나는 정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산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들을 이리 뒤지고 저리 들쳐가며 빨간색 테이프 조각 하나라도 보이면 두 손으로 벌벌 떨며 봉투를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엔 종이박스에 묻은 케첩 얼룩조차 혹시 테이프 아닐까 싶어 손에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헤집어댔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처음엔 힐끔거리더니 나중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그 더러운 냄새 속에서 그놈의 빨간색만 보이면 두 눈이 번쩍 뜨이고 손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몇 번이고 비슷한 봉투를 들춰보다 허탈하게 내려놓기를 반복했기에 이제는 빨간색이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아닐 거야 하는 지독한 의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던 순간 남편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한참 동안 봉투 하나를 붙잡고 있더니 숨을 크게 몰아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남편이 어느 순간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끄러지듯 달려가 그를 붙잡았고 남편 손에 들린 봉투 안쪽 부서진 신문지 틈새에서 그 낯익은 청자빛이 번뜩이는 걸 보았습니다. 숨을 멈춘 채 봉투를 뒤집어 엎자 깨지지 않은 청자 두꺼비가 기적처럼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은 흙탕물이 묻고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두 눈을 감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찾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가 싶은 억울함과 그래도 찾아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두꺼비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웃겠지만 그때 우리 부부는 이 조그만 청자 두꺼비 하나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줄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두꺼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찾아냈다는 기쁨보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더 크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새 두꺼비를 조심스레 닫고 깨진 부분은 더 손대지 않은 채 부드러운 천으로 전체를 감싸 살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눕혀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물건을 처음 손에 넣던 순간부터 시작된 불길한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 한복판이 찢어질 듯 저려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넘어갔지만 눈꺼풀은 무거웠고 가슴은 무거웠고 어쩔 수 없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슴을 꿰뚫듯 맴돌았습니다. 한숨인지 탄식인지 모를 숨소리만 가끔 새어나왔고 남편이 진득히 결심한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야지. 가자. 경자야. 남편의 낮고 끊긴 목소리를 신호로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가에 희미하게 햇살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작은 보자기에 두꺼비를 싸들고 굳은 발걸음으로 사돈댁을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내려앉고 발바닥은 모래바닥을 걷는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겁게 발을 옮겼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지 낙엽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돈집 초인종 앞에 섰을 때 저는 가방 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방 안에는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음이, 비겁함이,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이 열리자 사돈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보자기에 싼 두꺼비를 꺼냈고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사돈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이 귀한 걸 그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기에 남편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술김에 실수로 흠집을 냈습니다.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가져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네요. 이렇게 귀한 물건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말을 하면서 남편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고 나 역시 옆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예상과는 달리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 실망, 심지어 연민 같은 감정이 서로 엉켜 있었지만 정작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듯 한참을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워 손끝을 꽉 움켜쥐었고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돈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 문득 허탈한 듯 입가에 힘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던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됐어요, 사돈. 그 청자 두꺼비. 우리 집 진짜 갑오 아니에요. 사돈은 부드럽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우리 부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사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쪽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조심스레 품에 무엇인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돈은 우리 앞에 그것을 조심히 내려놓고 천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가져온 두꺼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빛나는 청자 두꺼비가 우아하게 몸을 웅크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돈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갑오는 이겁니다, 사돈. 고조 시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건 바로 이 두꺼비예요. 사돈은 진짜 청자 두꺼비를 조심스레 쓰다듬은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비슷하게 생긴 걸 하나 사와서 거실 진열장에 그냥 장식 삼아놨던 건데 사실은 그날 바깥사돈께서 그걸 가져가시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사돈은 한 번 더 우리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굳이 뭐라고 하면 서로 민망하고 어색해질까봐 그게 싫었습니다. 괜히 작은 오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만 해보려 했던 거예요. 사돈은 말을 맺지 않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더니 조금 더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사돈들을 볼 때마다 괜히 삐딱하게 보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괜히 괜한 감정을 품게 되면 평생 가야 할 사이가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돈의 말끝은 떨렸지만
그 진심만큼은 방 안가득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말하며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묻고 싶은 마음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말 대신 남편과 저는 사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진짜 가보가 따로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 다 끝났다고 홀가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어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허탈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여전히 식지 않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갔던 그 두꺼비는 대체 뭐였을까? 그저 모조품,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장식품이라면 어째서 우리 집안에 그렇게까지 잇따라 불운이 들이닥쳤을까? 어째서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듯한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남편과 나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텅 빈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자 두꺼비가 놓여있던 가방에 숨겨졌던 그 흔적 하나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는 가만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조심하자. 작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주문 같기도 했고 하늘을 향해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은 뼈저린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가끔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모든 불운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혹시 우리가 가져온 그 청자 두꺼비도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 아닐까? 어쩌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 같은 것이 순간의 실수 하나를 타고 조용히 따라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옅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설령 그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더라도 그 우연을 불러들인 것은 결국 순간의 비겁함이었고 작은 두려움이었으며 우리 안에 숨겨진 조급함과 욕심이었다는 것을 사돈들과의 관계도 처음엔 물론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서로 모른 척 넘어가기엔 마음속에 남은 가벼운 멍이 서로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사돈과 바깥사돈 모두 우리 부부의 서툰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그날의 일을 웃으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꺼비 하나에 우리가 그렇게 오버했지 하며 서로 농담처럼 툭툭 건네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엔 우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속상해하며 따지듯 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 역시 우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날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인생 교훈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크든 작든 결국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늦더라도 용기 내어 고백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 서툴고 어리석어도 끝내 서로를 믿고 다독이는 마음만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모든 걸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충실하게 작은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